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리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60대 여성이랍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게 살아왔던 젊은 시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어렵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참 미움도 원망도 많았던 시절, 이제는 모두 지난 일이 되었네요. 제 고향은 낙동강 줄기가 굽이굽이 흐르는 움푹 들어간 곳쯤 있었지요. 논농사를 짓기에는 어려운 곳이었고 주로 밭농사로 간신히들 먹고 사는 마을이었어요. 고추와 콩을 심은 밭은 낙동강을 새로 만든 작은 배로 노를 저어 건너야 올라갈 수 있었죠. 허리를 펴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가파른 곳에 우리의 밭이 있었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와 밭을 메고 부엌 일을 하면서 자라야 했어요. 우리 집 제가 맞이고 제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윗목으로 저를 밀쳐 놓았다고 해요. 우리 가문은 아버지 때나 그 윗때나 모두 아들이 귀한 가문이랍니다. 아버지 때만 해도 고모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아버지가 외아들이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마지가 딸이라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실망이 매우 크셨던 것 같아요. 하긴 엄마 뱃속에 제가 자리 잡기 전에 태몽을 꾸셨는데 노란 모래밭에 빨간 꽃이 한 송이 달랑 피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딸인 줄 아셨지만 태어나자 그 실망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노란 모래밭에 빨간 꽃 한 송이. 딸이라는 것은 더불어 참 외로운 팔자를 예언하는 듯한 꿈이라고 성인이 된 후에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구박대기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모두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들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동안 오직 아버지만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죠. 아버지는 천성이 어진 분이셨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매는 일을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배웠답니다. 아버지는 불 때는 일 같은 힘든 일을 짐짓 저 대신 해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집안에는 경사지만 저한테는 더욱 모진 세월을 예견하는 일이 생겼답니다. 제 아래로 남동생 둘이 줄줄이 태어났거든요.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어깨를 한껏 세울 수 있었죠. 아무튼 제가 집안의 허드렛 일에 매달리면서 학교 공부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 남동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답니다. 동생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서울로 유학을 보내라고들 하셨죠. 하지만 서울로 보내는 일이 어디 쉽나요?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었죠.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 될 소도 팔았고 얼마 안 되는 밭들기도 팔아야 했죠. 저기 마을 경이네 알지? 그리고 경이가 일찍이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한 거 너도 알지? 경이 덕에 집안 식구들도 먹고 살고 걔 오빠도 학교에서 공부에만 열중한단다. 대놓고 서울로 가라는 말은 아니었지만 엄마가 바라는 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제 나이 15살에 중학교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죠. 그 시절은 서울에만 오면 어떤 공장이든 그날로 취직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여공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죠. 근무 시간 위에도 잔업 철야 근무를 밥 먹듯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번 돈을 정말 푼돈만 떼고 집으로 보냈답니다. 동생들은 제가 번 돈을 가지고 편하게 공부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도 서울에서 사는 제 또래들을 보고 너무나 부러워서 남몰래 울기도 했죠.
저는 예쁜 교복을 다시 입고 학교 가고 싶었어요. 엄마는 제가 무슨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버는 돈의 거의 전부를 집으로 보냈지만 윗동네 경이는 얼마를 보냈다더라. 아랫집 미양이는 얼마를 번다더라 하면서 비교를 하실 때는 정말 엄마가 원망스러웠어요. 엄마의 편지가 왔다 하면 두렵기까지 했죠. 예식이하고 예준이 다음 달에 소풍이다. 비용이 필요하구나. 반장 부반장이니 안 보낼 수도 없고 말이다. 그러면 저는 집에 보내고 남은 푼돈을 헐어서라도 집에 보내야 했어요. 예식이 사전하고 참고서 사야 한다. 돈 좀 더 보내라. 그놈의 돈의 디귿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푼돈이나마 모아서 학교에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그래, 나중에 검정고시라도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상상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어요. 오직 아버지만 저의 이런 꿈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셨죠. 밭대기 팔고 소 팔아서 만든 돈으로 동생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도 제가 버는 돈은 모두 동생들 공부하는 데 쓰였죠. 저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동생들의 앞길을 위해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일에 매달려야 하는 모진 세월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반가운 일이 생겼어요. 태어나서 고향 땅을 떠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던 아버지가 저를 찾아 서울로 오신 것이었죠.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답니다. 기영아, 인들 미안하구나. 애비가 변별치 못해서 너를 고생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기영아, 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 맞이고 나한테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맏딸이고 우리 집의 고명딸이다. 너무 죽어 살지 말아라. 네 할 말하고 네 몫을 조금이라도 챙기거라. 그래서 너도 적어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그러면서 아버지는 손수건에 꽁꽁 싸맨 무엇인가를 제 손에 꼭 쥐어주었답니다. 네가 보낸 돈 중에서 내가 네 엄마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다. 몸이 힘들겠지만 이걸로 검정고시 준비라도 해라. 그래야 애비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구나. 아버지, 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저 언젠가는 꼭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는 마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더 큰 회사로 옮기고 월급 더 많이 받게 되면 저축이 더 늘 거고 그걸로 공부할 거예요. 아버지 농사일로 여기저기 편찮으시잖아요. 이걸로 약이라도 지어 드세요. 차마 저는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께서 그 돈을 도로 가져가시게 했답니다. 엄마에게서 돈을 독촉하는 편지와 연락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하다못해 날씨가 쌀쌀해져서 동생들 코트 하나씩 사 입혀야 하는데 그 돈까지 제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구멍난 장갑을 몇 년째 그냥 끼고 사는데 말이에요. 엄마, 저 이제 돈 없어요. 큰 회사로 옮겨도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어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 돈이 어딨어요. 예식이 예준이한테 돈 많이 필요한 거 알아요. 하지만 노을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저한테는 너무 버거워요. 엄마는 다음날 득달같이 회사 전화로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네가 벌어서 공부 잘하는 네 동생들 모두 대학에 보내면 그게 얼마나 큰 보람이냐. 네가 여전히 또 공부할 생각에 집에다 돈을 다 보내지 않는 모양인데 기집애가 고등학교는 나와서 뭘 한다더냐. 그저 네 동생들 공부 마치고 사회에서 보란듯이 출세시키는 일에만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왜 딸이라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비 비싼 대학교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고등학교라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에요, 엄마. 엄마가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엄마 정말 나한테 너무하세요. 이렇게 엄마에게 쏘아붙이고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기숙사방에서 얼마나 울었던지 다음날 출근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돈 문제 가지고 제 입장을 똑바로 말한 것은 이것이 거의 처음이었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준 것이었어요. 엄마는 며칠을 끈질기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조금 추운 거 참고 네 동생들 변변한 옷 한 벌씩 해주겠다는 걸 그걸 못하겠다는 말이야? 너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속을 썩이는 걸 먹이고 입히고 키웠더니 그 대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냐? 엄마, 윗동네 경이랑 아랫집 미양이랑 저 비교 많이 하셨죠? 미양이네 집은 재봉틀 빌려다가 미양이 엄마가 자식들 옷 만들어 입히신대요. 밭농사 틈틈이 엄마도 그렇게 해보세요. 학비 되는 것도 숨이 차요. 옷값까지 드릴 돈 없어요. 그러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할 말은 하고 제 몫은 최소한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게 오히려 엄마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들이는 엄마를 위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서럽고 또 엄마가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에 대한 서러움과 원망이 제가 나이 들어갈수록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동생들은 서울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또 한 학기씩 돌아가면서 휴학을 해서 돈을 벌면서 나머지는 제 도움으로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특히 막내인 예준이는 의대에 진학했기 때문에 돈이 배로 들었답니다. 바로 아래 동생인 예식이는 군 복무를 마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막내인 예준이 역시 공중보건의료 군복무를 대신하고 서울대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답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은 컸지만 저 역시 동생들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자 마음이 뿌듯했어요. 저는 여전히 꿈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장 생활을 계속하다가 동생들이 집에 생활비를 대기 시작하게 될 무렵 고향으로 도로 내려갔답니다. 고된 농사 일에 편찮으신 아버지 때문에도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몫의 일을 해야 했어요. 평생 농사일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 아버지의 손은 마치 가뭄에 갈라진 땅 같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쇠약하셔서 많이 편찮으신 것이었죠. 거칠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동안 펑펑 울었답니다. 서울에서도 일에 찌들었던 몸, 고향에 내려와도 제 신간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내려오자마자 살림에서도 밭농사에서도 거의 손을 떼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이제 맏아들인 예식이네 집으로 간다고 입에 붙은 듯 말씀하시곤 했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와 네 아버지는 서울 예식이네 집으로 갈 거다. 내가 그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네 그 치질이 궁선 떠는 소리도 안 듣게 되겠구나. 엄마, 저 동생들한테 할 만큼 했어요. 그것도 몰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돕지 않았다면 걔들 대학 졸업하는 거 아무리 지들도 같이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힘들었을 거예요. 의과 대학 공부가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엄마는 알기나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 만큼 이제 많이 벌지 않겠니? 예식이네 하고 예준이네 돌아가면서 살 생각이다. 네 아버지 병도 걔들이 말끔히 고쳐줄 거야. 그때까지 너도 딴 생각 말고 집안 살림 착실히 해라. 집안이 한미하기는 하지만 동생들이 워낙 잘난 덕분에 장가도 잘 들더라고요. 큰 동생이나 작은 동생이나
사람 하나 보고 사위 삼는 부잣집들로 장가를 갔지요. 올케들도 그 시절에 내노라 하는 대학교를 나온 재원들이었답니다. 큰 올케는 큰 동생인 예식이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이였고, 둘째 올케도 재벌 회사에서 외국과 주로 접촉하는 비서로 근무하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의사 사위 보는 것이 그렇게도 기뻤던지 동생을 거의 금덩어리로 바리바리 싸매서 데려가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동생들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며 너무나 기뻐하셨고요. 당시만 해도 동네의 전화라고는 마을 이장님 댁에 한 대 정도가 있던 때였지요. 모든 전화를 이장님 댁이나 월세 주인 집에 가서 받아야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한두 해 명절 때 내려오더니 다음부터는 올케들이 명절 때 안 오기 시작하더군요. 이장님 댁으로 큰 올케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형님, 제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이죠. 이번 추석에는 아무래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대신 추석 세실 만한 비용은 제가 댈게요. 형님이 차례란 이것저것 좀 챙겨주세요. 사회생활하는 게 어디 쉬워야 말이죠. 형님, 부탁드려요. 큰 올케의 콧소리가 섞인 말도 안 되는 전화였어요. 시집 온 지 몇 해나 되었다고 명절에 시집에 안 내려온단 말인가요? 자네 맏며느리야. 그건 잘 알고 있겠지? 나야 시집 가면 그만엔 출가 외인이 될 사람이고, 이제 자네가 우리 엄마 대신이야. 자네가 알아서 차례 차리고 명절 일 다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회사 일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 회사 사람들은 명절도 안 쇠니? 더구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신데 문병 한번 제대로 오지 않았잖아. 군말 말고 내려와서 차례 모시고 명절 자네가 알아서 살게. 형님, 저도 그러고 싶죠. 아버님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일이 많아요. 큰 회사가 원래 좀 그래요, 형님. 그 대신 예식 씨가 내려가잖아요. 그걸로 좀 봐주세요. 네? 작은 올케 역시 모시고 있는 상사가 휴일에도 쉬지 않는다며 비서인 자신도 못 내려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남동생이 달랑 혼자 내려왔더라니까요. 제가 손이 시누이로서 나름 엄격하게 타일렀지만 올케들은 결국 이번 추석에 둘 다 내려오지 않았죠. 저는 남동생들 불을 앉혀놓고 안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안 사람들이 여기 내려오기 싫어한다는 거 잘 알지. 그렇지만 명절이 1년에 10번이냐 20번이냐? 그저 추석 설날에 오고 엄마 아버지 생신날 오면 될 것을 그것도 못한다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니? 좋은 회사 다닌다면서 내가 다니던 공장보다 못한 회사냐? 공장도 명절에 며칠은 쉬게 해주었었다. 너희들이 안 사람들에게 시집을 어렵게 알도록 하지 못한 탓이야. 누나가 다니는 작은 회사 생상직하고는 차원이 달라. 누나가 그렇게 큰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그 대신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요. 큰 올케는 너하고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넌 내려오고 올케는 못 온다고? 올케 없으면 그 회사 망하니? 제가 따박따박 따지자 동생들도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게 시집에 내려오지 않던 올케들이 도해가 지나 설날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명절 새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할 때 입을 옷조차 챙겨오지 않았더라니까요. 제 옷을 두 벌 꺼내주면서 하나씩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 옷을 어떻게 저더러 입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준 씨 말로는 저희가 보내드린 돈으로 형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던데요? 저희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집에서도 안 입을 옷을 입으라고 그러시는 건데요. 일을 하려면 일할 때 적당한 옷을 입어야지.
그런 옷 입고 기름 튀고 고춧가루 묻을 일을 할 수나 있겠니? 비싸 보이는데 옷 다 버려도 나는 모르네. 그리고 며느리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왜 나 혼자 차례 준비를 해? 같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는 있어. 너희들 누나 말이 100번 옳다. 내가 집안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을 잘 안 한다만 남의 집 며느리가 됐으면 최소한의 역할은 해야지. 이 네 누나 혼자서 매번 무슨 고생이냐? 저와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하루 단호하게 말하니까 올케들은 할 수 없다는 듯 부엌으로 가더군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내가 전을 옮겨 담다가 실수를 했네. 이런, 고춧가루도 옷에 묻었네. 서울 가서 드라이 클리닝 줘야 되겠네. 그런데 그렇게 기름 튀고 고춧가루 묻은 옷 입고 서울에 어떻게 가려나 모르겠네. 아유,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이 옷 사서 몇 번 입지도 않았는데. 형님 기름 먹은 건 드라이 줘도 안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옷 갈아입고 시작하라고 하지 않았나? 부엌일 하다 보면 옷에 뭔가 묻게 마련이라니까. 미안하네만 기왕 묻은 걸 어떡하겠나. 그런데 올케들도 만만치는 않더군요. 언더 유니버시티가 답답한 게 바로 이래서 그렇다니까. 소사이어티에서 니즈한 일을 하는 사람을 임포턴트하게 생각을 안 해. Right, that's right. 비용도 우리가 내는데 just ignore. 올케들이 저 못 알아들으라고 일부러 영어를 섞어서 말한다는 것을 눈치로 알겠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것은 못 알아들어도 말이죠. 자네들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예의가 아니지. 배웠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말을 저희들끼리만 하면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해서야 쓰겠나? 나오면이 자네들 손에 사람이야. 어머나, 그냥 저희끼리 회사에서 쓰는 용어로 말한 것뿐이에요. 형님이 듣고 계시는 건 몰랐네요. 차후로는 그러지 말게. 자네들이 나에 대해 뒷담화 한 것이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올케들이야 다 공부만 한 사람들 아니냐. 너야 어릴 때부터 집안일에 익숙하니 네가 좀 알아서 해라. 며느라기들 이럴 때 안 쉬면 언제 쉬겠니? 더 분통 터지는 것은 이런 올케들의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동생들과 엄마였어요. 올케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이더라고요. 누나, 아이 저 사람하고 형수님 부엌일 아무것도 못해요. 라면 한 번 끓여본 일 없이 자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누나가 져주세요. 나 분명히 말하는데 네 안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니들이 나 없으면 공부나 마칠 수 있었겠니?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놨더니 뭐? 안 사람들이 라면 한 번 안 끓여본 사람들이니 나더러 알아서 하라고? 내가 이 집 부엌대기로 보이는 거야? 아버지가 옆에서 끌끌 혀를 차시면서 한숨을 길게 내쉬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남동생들과 올케들 편들기에 여념이 없으셨고요. 엄마한테는 여전히 저는 안중이었고 잘나가는 남동생들과 며느리들만 자랑스러우신 모양이더라고요. 하긴 남동생들과 올케들 덕에 우리 엄마가 동네에서 완전 부러움 사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씁쓸하지만 남동생들이 이제 우리 집 아들들이 아니라 올케들의 남편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저희가 비용 앞으로도 넉넉하게 댈게요. 사람 사서 명절 준비하실 수 있도록요. 저희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이런다니까요. 형님이 이해 못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네? 큰 올케가 특유의 콧소리 섞인 말로 제 속을 더 긁더군요. 앞으로 잘 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몇 년간 올케들을 겪어본 결과 제 생각은 올케들이 하는 말로 노였어요. 그저 말로만이고
남동생들 또한 여전히 안 사람들한테 휘둘릴 것이라는 점을 저는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화장실에 가시더니 한참을 안 나오시더라고요. 변비가 있으신가 생각하고 기다렸는데도 너무 오래 안 나오시는 것이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엄마가 푸세식 화장실에 거의 빠질 만한 상태로 걸쳐 앉아 계시는 것이었어요. 엄마,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평상시와 달라 보였어요. 심상치 않다 싶은 저와 아버지는 엄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었죠. 그리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답니다. 우리 엄마가 풍을 맞으셨다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몸을 움직이기는 힘드실 것이고 말씀도 어눌하게밖에 못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감옥하시고 침착하신 아버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셨죠. 저는 얼른 서울에 있는 동생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동생들이 모두 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엄마가 이제 못 움직이실 거라고 병원에서 그러더라. 이젠 누군가가 엄마를 전적으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너희들도 알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남동생 둘 다 머뭇거리는 것을 저는 눈치챌 수 있었죠. 누나가 알다시피 우리 둘 다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엄마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형네나 우리네나 이제 어린애들도 키워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요? 아들 둘을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아프게 되었는데도 못 모시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들 며느리가 없는 노인네도 아니고 엄연의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못 모시겠다는 거야? 엄마가 세상에서 너희들밖에 모르고 사신 건 너희들도 잘 알 거다. 그걸 잘 알면서 엄마를 못 모시겠다고? 배운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냐? 도대체 기초적인 이유는 대학교에서 안 가르치디? 누나, 아이 대학교 어쩌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내 얘기가 그 현실적인 일을 말하는 거야. 큰올케를 휴직을 시키든 집에 들어 앉히든 엄마를 모셔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니들 집으로 가길 바라시는지 너희들도 잘 알잖니. 이제 불편하신 몸으로 가엾게 세상을 사셔야 하는 마당에 그렇게 귀해하셨던 아들들한테 의탁을 하셔야지. 남동생들은 계속 자신들이 모시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더군요. 올케들은 불똥이 튈까봐 걱정이 됐는지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가 없더라고요. 아무도 불편한 엄마를 데려가지 못하겠다는 데야 정말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겠더군요. 남동생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입장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가버린 다음에 시골에는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엄마와 편찮으신 아버지, 그리고 저만 남게 되었죠.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엄마 옆에 24시간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나 귀찮아서 네가 아주 몸서리를 치고 있다만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난 이제 얼마 안 했으면 예식이네 의리의리한 집으로 가게 될 거야. 가서 아들 며느리 봉양받으며 편하게 죽을 테니까 말이다. 나쁜 것 같으니 그 잠깐을 못 견디고 애미를 귀찮게 여겨? 내가 언제 엄마를 귀찮게 여겼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 제발 나한테 이러지 좀 마세요. 나 이 집안에 정말이지 할 만큼 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도 나오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남동생들한테 양보했잖아요. 엄마는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네가 동생들 좀 도와줬다고 생색내는 거냐? 오냐? 실컷 생색내거라. 공부는 아무나 한다든. 너도 이반 80명 중에서 60등밖에 못하던 물건이야. 저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밥 매면서 부엌일하면서 학교 다녔어요. 저도 동생들처럼 공부만 했다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 어디 너 하고 싶은 말 실컷 다 하면서 말 대꾸 해봐라. 그 소리 들을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얼른 예식이네 집으로 가야지 원. 동생들이 믿긴 해도 어쨌든 생활비는 대주고 있었지만 이제야말로 검정고시라도 해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겠다는 제 꿈은 또 이렇게 깨지고 있었답니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는 코빼기도 안 베던 올케들이 한참이 지나서 내려왔더군요. 이제 제가 엄마를 모시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엄마는 여전히 며느리들을 보더니 반색을 하셨죠. 올케들은 손에 바리바리 먹을 것을 사들고 역시 두툼한 돈봉투를 들고 왔더군요. 기영이 어딨니? 짐 챙겨라 어서. 예식이처가 나 데리러 왔나 보다. 큰 올케가 기겁을 하며 마루로 물러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올케의 옆구리를 찔러 좁은 마당 중앙에 있는 평상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부엌에 서 있으면서 올케들이 하는 얘기를 대략 들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건 잘 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승진의 눈앞인데 어머니를 모셔다 나더러 어쩌라고? 저도 걱정돼 죽겠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 하나를 둬도 애 봐주는데도 힘겨워하는데 어떻게 어머니까지 모셔요? 비용이나 넉넉히 대고 지금처럼 여기 계시도록 해야죠. 그래, 못 모셔가겠다는 데야 형님도 어쩔 거야? 억지로 우리 집으로 모셔올 것도 아니고 말이야. 큰 걱정거리 아니야. 일단 걱정하지 말자고. 네, 그래요, 형님. 참, 그건 그렇고 형님네 별장 넓히셨다면서요? 몇 편이에요? 아유, 동선의 거에 비하면 별장이랄 것도 없어. 그것보다도 우리 유진이 이제 바이올린 가르칠 생각인데 너무 이를까? 과외 선생은 학교 들어가서 붙이면 될 거고. 너무 이르긴요. 이름난 바이올리니스트들 다 학교 입학도 전에 시작했다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우시려면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세진이는 어때? 공부에 관심 보인다면서? 지 아빠 닮아서 일찍이 머리가 트이나 보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 분통이 핵 폭발하듯 터져버렸죠. 자네들, 지금 엄마가 쓰러지셔서 움직이시질 못하는데 데려가 모시지는 못할 망정 문경차 내려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 어째? 내가 억지로 엄마를 떠맡기지는 못할 거라고. 그리고 애들 바이올린이니 과외 선생이니 하는 소리가 지금 나오니? 자네들 정말 사람들이 맞아? 도대체 자네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야? 며느라기들한테 정말 섭섭하구나. 너희들이 끝까지 너희들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집에 와서 승진이니 과인이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나와 아버지의 말에 올케들이 조용해지더군요. 하지만 잠시 하던 얘기를 멈췄을 뿐 돌아가더니 이내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흐르더군요. 공장에서 잔업이니 철야니 마다 않고 일하던 생각, 동생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 뿌듯하던 기억,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갔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숙명적인 애증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엄마. 그렇게 카랑카랑하게 저를 몰아붙였던 그 기운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었지요.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그저 자리에 눕힌 채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큰 아들네 집으로 가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엄마가 가여웠어요. 마당에 나가서 한동안을 엄마 아버지 모르게 울었어요.
중풍 환자를 모신다는 일,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엄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식사도 떠 먹여드려야 하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어요. 아버지의 한숨이 더 깊어지셨고 여전히 편찮으셨죠. 그런데 이런 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편찮으신 것이 좀 심해지신다 싶더니 아버지도 자리 보존을 하고 누우셨지요. 그렇게 몇 달을 앓으시더만 아버지가 결국 우리 곁에 영영 떠나시고 말았죠. 그래도 가끔씩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단호하셨던 아버지가 떠나시자 남동생들과 올케들은 이제 거칠 것이 없었죠. 올케들은 물론이고 남동생들조차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동생들과 올케들은 마치 저와 엄마의 존재를 잊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엄마를 모셔갈 생각은 하지도 않는 와중에 엄마는 여전히 큰 아들이 엄마를 데려갈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퇴! 너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내가 이러고 누워만 있다고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나 곧 예식이네 집으로 가면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받고 살 게다. 너 인연 태어날 때부터 내 속을 썩이던 년 내가 빨리 서울로 올라가야지. 네 꼴을 보고 살자니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 우리 엄마한테 맞는 얘기 같았어요. 엄마, 예식이 절대로 엄마 모시러 안 와요. 제발 꿈 깨세요. 네? 엄마는 여기서 나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나 시집도 안 가고 여기서 엄마하고 길이길이 살 테니까 엄마가 나 보기 싫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내 죄예요? 나는 고등학교 나오는 꿈도 못 꿔요? 뭐? 예식이가 날 데리러 안 온다고? 네가 이제 예식이를 모함까지 하는 거냐? 너 이 나쁜 년, 나쁜 년. 그리고 엄마는 그나마 조금 살아있는 왼손 끝으로 머리맡에 있는 약병들을 다 쓰러뜨리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예식이랑 예식이 쳐 내려올 때까지 혼자 계셔보든가요. 저는 방에서 튀듯 나와서 동네 야산으로 올라갔죠. 제발 우리 엄마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천지신명이건 하나님이건 부처님이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느새 이 야산은 제가 엄마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올라와서 소리치며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야산은 세상에서 유일한 제 편이었던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묘를 껴안고 흘린 눈물이 아마도 낙동강 물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나도 자식이잖아요.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나면 속이 좀 후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엄마와 나 이런 걸 바로 애증 관계라고 하나 봐요. 아니, 엄마한테 나는 오직 증오의 대상일 뿐 애정의 대상은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정이 너무나 그리운 평범한 자식일 뿐이랍니다. 엄마가 너무 가엾고 서러웠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도 컸지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불쌍하다가도 밉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냥 놔두고 나가버릴까 싶다가 하루에도 12번씩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오갔답니다. 가뭄에 콩나듯 찾아오는 남동생들과 올케만 보면 우리 엄마의 얼굴은 절대로 중풍 환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아주 환하게 피곤했죠. 기영아, 얼른 침 싸라. 예식인에서 나 데리러 왔구나. 엄마의 입에 붙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에 대한 연민은
더욱 커졌죠. 예식아, 나 처년하고 더 이상 못 살겠어. 나 좀 빨리 데려가다오. 언제 데려가려고 이렇게 안 데려가는 거냐? 나 서울 가서 너하고 살고 싶다. 예식아, 이번엔 나 데리고 가는 거지? 내 말을 고깝게만 듣지 말고 내 사람 다 들어주길 바래. 엄마가 잠꼬대를 다 할 정도로 너희들 봉양을 받고 싶어 하셔. 자식이 됐으면 최소한의 둘이나마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니? 예식아, 예준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엄마는 아예 예식이 너희 집으로 갈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지금도 봐라. 짐 싸라고 하지 않으시든. 이래도 옳게 직장 일만 문제 삼아서 엄마 바람을 무시할 거니? 내가 엄마 모시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더 잘할 거야. 저렇게 너희들하고 있기를 바라시지 않니? 알았어요, 누나. 우리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해요. 부디 현명한 결정 바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잘 생각해봐. 난 더 이상 너희들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거야. 이때 큰 올케가 제 남편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고 보았답니다. 작은 동생네는 혹시라도 자기네 얘기가 나올까봐 아주 입을 꾹 닫고 벙어리가 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잘 생각해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재차 말하고 동생네들을 서울로 도로 보냈죠. 평상시와는 달리 조금 심각한 표정으로 집을 떠나는 동생네들을 보니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 보다 싶었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른 후 큰 남동생이 다시 집으로 내려왔어요. 누나 말도 있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저렇게 서울로 가고 싶어 하시니 우리가 6개월씩 돌아가면서 엄마 모실게요. 한 집에 계속 계시는 건 불가능해요. 애들 엄마들이 모두 직장인이잖아요. 그래도 두 집에 모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엄마 소원 풀어드리기로 해요. 6개월씩 돌아가면서 엄마가 무슨 물건인가 6개월 간격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게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장족의 발전을 한 동생들의 얘기에 저는 찬성했답니다. 엄마는 그렇게도 바라던 큰 아들네 집으로 우선 옮기셨어요. 엄마의 그렇게 기뻐하는 얼굴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을 정도로 마치 처음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답니다. 그렇게 엄마가 서울로 가고 집에는 이제 저 혼자 남았죠. 직접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맡긴다니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마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마음이 편했답니다. 기영아, 기영이 집에 있냐? 네, 아줌마, 저 집에 있어요. 웬일이세요? 아이고, 마침 있었구나. 다름이 아니라 말이다. 너 홍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잖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지. 네 엄마 그 성격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마침 예식이가 네 엄마 모셔갔다고 하니 너 사람 하나 만나보련? 네? 무슨 사람이요? 얘는 무슨 사람이기는 무슨 사람. 선보라는 얘기다. 읍내에서 야채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쪽도 부모님 모시다가 홍기를 놓쳤단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최근에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대. 너나 그 총각이나 외로운 사람들 아니냐. 비슷한 처지 사람들끼리 한번 만나나 보라고. 난 또 뭐라고요. 아줌마, 저 결혼 생각 별로 없어요. 누가 당장 결혼하라니? 그저 편하게 만나나 보라는 얘기지. 아줌마는 의외로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아줌마가 하도 그러시니
그저 한번 만나나 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그러마하고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그 사람은 한눈에 보기에도 선하고 순박해 보였어요. 여자를 만나는 일에 경험이 거의 없는 듯 제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지라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했고요.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이 지난 후 아줌마가 다시 저를 찾아왔더군요. 얘 기영아, 남자 쪽에서 너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더구나. 네가 싫지만 않으면 이 일 성사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동생 둘을 결혼시키면서도 정작 제 결혼 문제는 신경 쓰지 못하고 지나온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사람이 싫지 않았답니다. 착해 보이는 인상이 우선 마음에 들었고 아줌마의 얘기로는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동생들과 엄마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지요. 막내 동생만 내려왔더군요. 나머지는 모두 축의금만 보내왔고요. 결혼식 내내 엄마 아버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든지요. 미우면서도 보고 싶은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나더군요. 남편은 장모에게 첫 인사를 하겠다고 서울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혼여행지는 갑자기 서울로 정해졌답니다. 가서 엄마가 계시는 큰 동생네 집으로 먼저 갔어요. 가서 애들 고모라고 얘기하자 일하는 아줌마가 올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거친 후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죠. 예지가, 이 아줌마가 아주 나를 구박덩이 취급한다. 예지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엄마답지 않게 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이었네요. 엄마는 큰 동생네서 6개월을 지내고 작은 동생네서 6개월을 지낸 후 다시 큰 동생네로 와 계신 상태였지요. 엄마를 보니 집에 있을 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기영아, 식모라는 것들이 말이다. 내가 조금 싫은 기색만 하면 밥그릇 치워버리고 말이다. 목욕시킬 때도 나를 질질 끌어 던지다시피 해. 그리고 오줌 싸고 똥 싼다고 지겨워 죽겠단다. 제때 치워주지도 않아서 등이랑 다 짓물러버렸어. 아이고. 그러니까 올케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남한테만 맡겨 놓았다는 것을 보지 않았어도 본 듯하더군요. 남이 아무리 잘해보았자 자식들만 하겠어요. 거기다 집안 안주인들이 관심도 없어하는 시어머니인데 말이죠. 착잡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남편과 함께 큰절을 했죠.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내려오려고 차별을 하는데 엄마가 다시 말하는 것이었어요. 얘 기영아, 나 좀 집으로 도로 데려가줘. 나 여기 서울에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이것들이 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짐덩어리 취급해. 기영아, 나 여기 무섭다. 1년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엄마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 1년 6개월 사이에 서울에 여러 번 들려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절실하게 집으로 다시 데려가 달라는 말은 처음이었어요. 동생들과 올케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군요. 동생들과 올케들을 다 불러 모았죠. 역시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얘기가 돌아왔지만 밤새도록이라도 기다릴 테니 오라고 했어요. 제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네 사람이 꾸역꾸역 큰 동생네 집으로 모이더군요. 엄마를 너희들한테 맡길 때 난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할 줄은 정말 몰랐어.
니들이 정말 엄마 자식 맞니? 엄마가 무슨 가구야? 진보딸이야? 그저 처박아두고 밥만 먹이면 되는 게 봉연이냐? 아니, 그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신 모양이더라. 도대체 너희들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하니? 일하는 사람이 다 알아서 했어요, 형님. 그런데 어머니 성격이 웬만하셔야 말이죠. 어머니 때문에 애 잘 돌봐주던 아줌마가 나가버리고 새 사람을 썼다니까요. 아줌마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몰라요. 처음 아줌마가 얼마나 애를 잘 봐줬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저는 저도 모르게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옳게 얼굴에 끼얹어 버렸죠. 예기치 못한 제 행동에 모두들 놀라더군요. 뭐라고? 자네 지금 엄마 때문에 아줌마 나간 것만 원망스러운 거야? 왜? 얼굴에 물 맞으니 정신이 좀 나긴 나니? 눈이 커진 걸 보니 그런 것 같네. 엄마를 서울로 보낼 때는 자네나 작은 올케 그리고 예식이 예준이한테 맡긴 거지 일하는 사람한테 맡긴 거 아니야. 그런데 일하는 사람한테 맡겨두고 신경도 안 써?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어? 나 이제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주 치가 떨리네.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그렇게 찝찝하게 헤어졌죠. 원래 큰 동생네 집에서 엄마와 하루를 묵으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남편과 저는 시내의 깨끗한 여관을 찾아서 하루를 묵었어요. 귀용 씨, 어머니 우리가 도로 모시죠. 이 서울이 그렇게도 싫다고 하시는데 그냥 두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당신이 알아요? 날 한 번이라도 자식 취급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엄마를 모시는 일이 정말로 겁이 났답니다. 그 독설과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우리 엄마, 그 짓을 또 해야 한다니요. 그렇다고 엄마를 저런 상태로 서울에 두는 것도 남편 말 맞다나 도리가 아니었죠. 저는 이런 속내를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고 남편은 저를 설득하더군요. 귀용 씨, 저런 상태로 어머니 어떻게 그냥 둬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 귀용 씨는 어머니하고의 과거 기억 때문에 겁을 내기는 하지만 이미 어머니를 도로 모셔가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귀용 씨. 남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아니, 남편의 말이 맞아요. 저는 이미 엄마를 도로 모시고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의 설득에 따라 그리고 저의 결정에 따라 엄마를 모시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죠. 엄마와 저의 그 숙명적인 애증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한숨도 났어요. 남편은 엄마한테 살가웠답니다. 저는 이것도 제 복이다 싶었죠. 남편마저 엄마를 거부해버렸다면 제가 과연 엄마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편찮으신 부모를 모셔본 경험 때문인지 남편은 환자를 익숙하게 다루더군요. 그런 사위한테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까닭 모를 저에 대한 징후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동생네 집으로 가기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마음이 예전과는 다른 우리 엄마 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동생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받은 대우가 엄마를 절망하게 만든 것을 생각하니 저 역시 엄마에 대한 원망이 여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저는 처음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답니다. 말투는 여전히 어눌했지만 엄마는 분명히 저를 보고 살림 미천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또 바보같이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엄마, 그런 말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이제 그만 누워있고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 못살게 굴고 독한 소리하고 그래야 우리 엄마 같단 말이에요. 엄마는 저의 이런 말에 가만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답니다. 엄마, 나 낳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렇게 구박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구박했는데요? 그래, 구박 좀 받았지. 그리고 아들 둘 잘 키우려다 보니까 너를 좀 못살게 군게 됐지. 그런데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어. 처남들하고 이 처남댁들 너무 원망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 요즘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 이 사람은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잘 보실게요. 아무 걱정 마세요. 엄마의 간신히 움직이는 왼쪽 손끝이 움직이더라고요. 사위의 손을 찾는 것 같았죠. 남편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손을 꼭 잡아드리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옛날만큼 남동생들을 찾지 않으시더군요. 그 대신 사위에게 참 살가우셨어요. 복이라고는 지질이 없는 제게 이 사람만은 복이다 싶었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저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 것이 무엇보다 고마웠죠. 기현아, 나 한복 한 벌 맞춰다오. 한복이요? 갑자기 무슨 한복이요? 네 결혼식 때 이 엄마가 못 갔잖니. 한복이라도 신부 엄마가 입는 색으로 맞춰서 가지고 입고 싶구나. 붉은색 개통으로 말이다. 신부 쪽 엄마들이 주로 입는 옷으로 해다오. 알았어요. 맞춰드릴게. 최서방한테 연락해서 한복집 아주머니 모셔오라고 할게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의 이런 부탁을 전했죠. 남편이 바로 다음날 읍내의 한복집 아주머니를 데리고 퇴근했답니다. 이것저것 샘플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보이고 엄마가 좋다는 색을 골랐어요. 그리고 비록 누워만 있지만 치수도 정확히 쟀답니다. 며칠 후에 한복이 완성되어 남편이 집으로 가져왔죠. 그날 엄마는 한복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자 저도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엄마, 엄마랑 잘 어울려요. 엄마가 결혼식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엄마가 이 옷 입고 왔었던 걸로 생각할게요. 엄마 울지 마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복을 고이 옷걸이에 걸어 장롱에 넣어두었죠. 그렇게 엄마와 나 그리고 남편이 살갑게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저녁을 먹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그 한복을 입혀달라고 하시더군요. 엄마, 이 밤중에 한복은 뭐 하게요? 지금 어디 나가고 싶어서 그래요? 내일 밝은 날에 나가요, 엄마.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단정하게 입고 싶어서 그런단다. 입혀다오. 맞춰만 왔지.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했잖니. 나중에 낮에 입어보고 지금은 주무시라는 말에도 엄마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한복을 입혀드렸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주무셔야 하니 한복은 벗으시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냥 입고 주무시겠다고 하더군요. 불편하실 테니 벗으시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입고 주무시겠다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자리를 편하게 보아드리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하고는 남편과 저는 물러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죠. 그런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정적이 집안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더군요. 너무나 조용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엄마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엄마 방으로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급히 밥상을 내려놓고 엄마 방을 들여다보았지요.
엄마는 어제 입은 한복을 그대로 곱게 입은 채로 천장을 보고 단정히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불러도 제가 들어가도 기척이 없었죠.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빈소를 차리고 손님을 맞고 사흘간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복잡한 건 어쩌면 고인의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힘들게 만들어서 슬픈 걸 못 느끼게 하기 위해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화장을 위해서 작은 엘리베이터 문 같은 곳으로 엄마의 관이 들어갈 때 저는 그제야 오열을 하고 말았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9년 동안 엄마 치다거리 하면서 엄마 미워서 몰래 꼬집기도 많이 꼬집었고 엄마 대변 받아내는 거 싫어서 올케들한테 먹을 거 사오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오열하며 땅에 구르는 나를 남편이 일으키고 남동생들은 하늘만 쳐다보더군요. 올케들은 여전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장승처럼 서 있기만 했고요. 그렇게 엄마를 보내고 기진맥진한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어요. 돌아가신 분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해야 편히 가실 대로 가시는 거라고. 그리고 당신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도 마치자고. 그리고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대학도 가. 방송통신대학교 들어봤지? 학교 가고 싶어서 울었다던 그 한 다 풀어버리자고. 남편의 권유대로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검정고시 성적도 방송통신대학교 성적도 모두 우수했어요. 비록 어릴 때는 구박대기였었지만 이제는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지금까지 제 젊은 시절 얘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나이 이제 60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참 모질었던 세월 얘기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사실 공부가 재밌어서 60이 넘었지만 방송통신대 대학원까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